서지원은 광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32살의 여성이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늘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대학교 시절부터 교육 관련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혼자 힘으로 서울에서 학업을 마친 후 지방에 내려와 교직에 안착한 지 몇 년이 지나 있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이준석이었다. 서울 명문대에서 강의하는 그는 처음부터 다정하고 말투 하나까지 배려심이 느껴졌다. 지원은 오랜만에 느낀 따뜻한 시선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준석의 집안은 서울에서도 유명한 금은방을 운영하는 유복한 집안이었다. 강남 중심가에 2개의 점포, 외곽 지역의 대형 상가와 주택,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는 부동산까지 자산은 상당했다. 지원은 그런 배경을 듣고 기쁘면서도 불안했다. 사랑이 모든 걸 넘는다고 말하긴 쉽지만 현실은 배경이 다르면 그 사랑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시어머니 한경미 여사는 이름 있는 대학, 재력 있는 집안, 서울 출신의 며느리를 바라고 있었다. 시골에서 올라와 대학을 나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지원을 향해 그녀는 미소 한 번 없이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요즘은 며느리감도 학벌, 집안 보고 고르지 않나요? 그 말은 그저 인사말이 아니라 명백한 경고였다. 첫 만남부터 배제된 느낌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이병호 씨는 달랐다. 그는 조용히 아들 인생은 아들이 선택해야죠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이 결혼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지원은 기대 반, 긴장 반으로 집안에 들어섰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유복한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화려함보다는 견디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결혼 첫날부터 지원은 시댁의 분위기를 몸으로 체감했다. 아침 식사 전부터 식탁 정리, 청소, 시어머니의 약속 스케줄 챙기기까지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몫이 되었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있어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며느리란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야 하는 존재라는 듯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기대하고 있었다. 준석은 무던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말투는 부드럽고 감정 표현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언제나 조용했다는 점이었다. 어머니가 아무리 날카롭게 말을 해도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지원에겐 점점 무게가 되어갔다. 사랑했던 사람의 무관심은 때때로 가장 깊은 상처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결혼 후 1년,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서서히 눈빛과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아이 가지더라는 말로 시작하더니 곧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서 애가 생기겠니? 로 변해갔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수록 상황이 나빠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병원에 다녔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결과는 정상이었다. 그녀는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냐고.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원은 조심스럽게 준석에게 말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놀람이 어렸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튿날 병원에 함께 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준석은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사실 앞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각자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원은 그 진단서를 조용히 접어 봉투에 넣고 옷장 깊숙이 숨겼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한 그대로. 그것은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고 사랑의 마지막 증명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침묵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매 끼니마다 아이 이야기를 꺼냈고 심지어 혹시 예전에 낙태한 거 아니니? 라는 말까지 던졌다. 그 순간 지원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숟가락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이 결혼을 끝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등을 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 모든 고통이 지나가고 두 사람 사이에 희망이 생길 거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지금의 침묵이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거란 두려움도 점점 커져나갔다. 그녀는 매일 밤 교재를 정리하며 자신을 다잡았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과 웃으며 수업을 하고 퇴근 후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조용히 집안일을 했다. 그녀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참고 버텨도 돌아오는 건 더 깊은 상처뿐이라는 걸 그녀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어쩌면 자신의 모든 걸 걸고도 지킬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도. 그날의 침묵, 그날의 진단서,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고요한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수업이 일찍 끝났다. 예상치 못한 휴강으로 오후 시간이 비었고 지원은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해줄 생각에 마트에 들렀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타이어 펑크가 나면서 근처의 정비소에 잠시 들렀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무심코 맞은편 호텔 앞을 바라보았다. 순간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셔츠, 정제된 정장 바지, 그리고 그 옆에 선 젊은 여인. 남편이었다. 이준석. 그는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그 여인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웃음을 터뜨렸다. 지원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벗어나 조용히 몸을 숨기고 그 장면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얼굴을 마주했다. 이준석은 아무렇지 않게 늦은 귀가를 핑계 삼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저녁을 먹었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그녀는 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사진첩을 열어 최근 삭제된 사진들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남편과 그 여자의 다정한 모습, 그리고 초음파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지원은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퇴직한 경찰이었던 그는 며칠의 시간 끝에 결과를 알려왔다. 그 여자의 이름은 최다희,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는 26살의 여성. 임신은 사실이 아니었고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를 편집한 것이었다. 지원은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왜 남편은 그런 거짓말을 믿었는지, 왜 그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이중생활을 이어갔는지. 그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다. 몇 년 전 숨겨두었던 남편의 진단서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 옆에 최다희와 함께 있는 사진을 넣고 봉투를 다시 닫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지금이 침묵을 끝내야 할 때라는 것을.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자신에게조차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시아버지 이병호가 가족을 모두 소집했다. 오랜 시간 건강이 악화되던 그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가족 전원을 불러 모았다. 지원은 마음이 무거웠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는 속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도우미는 미리 나가 있었고 방 안에는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그리고 지원만 있었다. 이병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공증된 유언장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딸에게는 강남의 점포와 외곽의 땅을, 아들 이준석에게는 나머지 부동산과 예금 전액을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지막 한 문장이 분위기를 바꾸었다. 만약 준석에게 혼외자가 있을 경우 그 자식과 그 어머니에게 자산의 절반을 나누어 준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지원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이준석은 고개를 숙였고 시누이는 눈치를 보며 지원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지원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그 봉투를 시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돈도 땅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있었다. 선천성 무정자증, 이준석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준석은 손으로 뭔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결혼 3년이 지나도 스스로 병원을 찾았고 결국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그리고 진단 결과를 숨긴 채 살아온 것이 5년이라고.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얘졌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았다. 모두가 놀라서 일어섰고 곧이어 구급차가 불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아무도 한마디 말을 하지 못했다. 지원은 누구의 시선도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눈물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가득했다. 이제 이 결혼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명확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가족에게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진실은 증명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지금까지의 8회를 짐 가방 하나에 접어넣는 일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서랍 속 앨범도 예전에 함께 고른 커튼도 어느새 시들어고린 드라이 플라워도 그녀에겐 더는 미련이 되지 않았다. 지원은 그저 한 시대를 마감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정리했고 그 마지막에 이혼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준석은 퇴근하자마자 눈에 띈 이혼 서류를 보고 얼굴빛이 굳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앉았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이걸로 끝낼 거냐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았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고 변명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준석은 침묵을 깼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외도를 한 것도, 진실을 감춘 것도, 가족 앞에서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것도 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서는 선택이지만 그녀는 그 선택을 할 마음이 없었다. 상처가 너무 깊었고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시간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진단서를 꺼내 다시 한번 그의 앞에 놓았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찍힌 사진들과 함께 호텔 출입 기록이 담긴 문서도 건넸다. 그는 처음엔 놀란 얼굴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낯빛이 어두워졌다. 지원은 더 말하지 않았다. 말로 설명하기보단 이제는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준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재산에 대해선 기대하지 말라고. 부모님 재산은 자신에게 남겨질 것이라고. 그 말에 지원은 웃지도 않았다. 단지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 집에서 돈을 바라고 산 적 없어. 그 말이 준석의 마지막 자존심을 꺾은 듯 보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집을 나왔다. 목적지는 대학 시절 친구가 살고 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조용하고 낡은 동네였지만 지금의 그녀에겐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다. 며칠간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을 지켰고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밤에 제대로 잠을 자는 것 같았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조용히 숨 쉴 수 있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경미였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건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자고, 할 얘기가 있다고. 지원은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그날 오후 그녀가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한경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무채색의 외투, 퀭한 눈가, 이전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지원은 문을 열었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은 그녀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병원에 있는 이병우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가족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낡은 노트 한 권이었다. 표지에는 일기장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한경미는 말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지원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출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괜히 트집을 잡고 멀리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서랍에서 그 노트를 발견했고 읽고 나서야 진짜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고.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노트 안에는 그녀가 병원을 다니던 날, 눈물을 삼키며 혼자 돌아오던 날,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던 날들이 담겨 있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엄마가 한 번만 미소 지어주면 나 오늘 하루는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한경민은 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울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지원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이 말들이 너무 늑대 왔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용서한다고도 다시 돌아가겠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날 밤 지원은 처음으로 오래된 그 노트를 다시 꺼냈다. 삐뚤삐뚤한 글씨, 얼룩진 페이지, 얇은 종이 위에 눌러쓴 감정들. 그녀는 아무 글도 쓰지 않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적어두었다.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날이 늦더라도 난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를 닫았다. 이제 그녀는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위중하지만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다는 소식이었다. 지원은 병원에 갈 생각이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평온함과 거리감이었고 다시 그 가족과 마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오전 신호이 이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놀란 목소리로 한 여자가 병원에 찾아왔다고 했다. 이름은 최다희,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준석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원은 당황했지만 침착했다. 처음에는 병원에 갈 생각이 없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눈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병실 앞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앞에는 인부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얼굴을 반쯤 가린 마스크, 살짝 불룩한 배, 그리고 앳된 얼굴. 지원은 한눈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얼굴. 지원을 보자 다희는 눈동자를 흔들었고 마치 준비된 듯 복부를 감싸며 힘겹게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다희를 살뜰히 챙기며 말했다. 추운 날씨에 몸 조심하라고. 뱃속의 아이가 이 집안의 핏줄이라고. 그 말에 지원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조용히 앞으로 나서서 다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이 아이가 정말 이준석의 아이냐고. 다희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준석이 곧 이혼할 거라고 했고 자신은 그저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고. 돈도 명예도 필요 없다고. 지원은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경원 진단서가 있었다. 이미 오래전 받은 이준석의 무정자증 진단서. 지원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진단서 위에는 또렷하게 이준석의 이름과 진단 결과가 적혀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다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물었다. 이 아이 누구의 아이냐고. 다희는 말문이 막힌 듯 더듬거리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조용히 말했다. 초음파 사진도 거짓이며 온라인에 떠도는 이미지를 편집한 것이고 모든 이야기는 개선된 접근이라고. 그녀가 그 증거들을 어떻게 모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희는 결국 가방을 들고 병실을 빠져나갔다. 인부복의 배 부분이 헐겁게 떨어졌고 그 아래로 쿠션이 굴러나왔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고 신우이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이준석과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원도 말을 걸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오랜 침묵과 부서진 신뢰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분노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다만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다. 이 모든 시간을 감내하며 얻은 건 무엇이었는지, 그 대가는 과연 충분했는지. 그날 밤 지원은 병원을 나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가 준비해준 저녁은 식었고 전등은 꺼져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의 일기를 쓰기 위해. 펜을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써내려갔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결국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복수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이 그녀가 바라는 유일한 결말이었다. 다희가 남긴 흔적은 모두 지워졌고 그 가족이 겪은 혼란은 어쩌면 시작일지 모른다. 하지만 지원은 알았다. 이 싸움은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질 필요가 없다는 걸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는 걸.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지원은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더 이상 그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몇 가지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정적이었다. 결혼 초기에 직접 고른 액자들, 주방 구석에 남은 커피잔, 다림질이 안 된 셔츠까지. 그녀는 묵묵히 정리했고 이혼 서류를 다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늦은 밤 준석이 집에 들어왔다. 그녀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고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한참이 지난 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닫아왔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미쳤냐는 말이 먼저 나왔다. 지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펜을 들어 사인을 완료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호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겠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준석은 말했다. 이혼하자고? 좋아. 하지만 네가 이 집에서 가져갈 건 하나도 없다고. 부모님 재산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넌 빈손으로 나가게 될 거라고. 그 말에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자신이 원하는 건 오직 이 관계의 종결일 뿐이었다. 돈도, 명예도, 소유권도 그녀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다.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는 잘못을 인정했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위해 나서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도 알아야 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탐정에게 의뢰해받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준석이 최다희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식당에서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 모든 사진이 그녀의 앞에 놓였다. 그는 그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게까지 했냐고,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쳤다. 지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나 병들었어. 너희 집안에서 아무 말 없이 참고 숨기고 기다리며 살아왔더니 결국 내가 병이 들었어. 네가 거짓말을 해도 외도를 해도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네 체면을 지키려고 애썼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냐? 모욕, 침묵, 그리고 배신뿐이었다. 그 말에 준석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혼은 너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한 게 아니다.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선택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혼하겠다고, 그래, 네 뜻대로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며 말했다. 이 일은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뒤에 처리해달라고. 그는 지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녀는 다 정리되어 있었고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 몇 주가 지나고 병원에서 시아버지가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그 사이에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았고 직장 근처에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이삿짐은 간단했다. 책, 노트북, 옷 몇 벌, 그리고 오래된 노트 한 권. 그 노트만은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다. 새로운 집은 조용했고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를 조금씩 위로해 주었다. 학교 수업도 다시 시작되었고 학생들과의 시간은 여전히 소중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조용히 음악을 틀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직 서지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러던 어느 날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시어머니 한경미였다. 짧은 문장이었다. 이번 주 안에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올 거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생각들이 그녀를 멈춰서게 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체면을 지켜줄 존재였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를 품은 여자가 아니라도 며느리로 앉혀둘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뿐이었다. 그녀는 답장을 짧게 보냈다. 이미 나는 그 자리를 비웠어요. 누가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그날 저녁 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시댁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가사도우미였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집을 정리하라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다희를 위한 방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다. 이 집에 내가 지켜야 할 게 남아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이혼 서류를 들고 구청을 향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물었다. 정말 제출하시겠습니까?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네, 이제는 괜찮아요. 그렇게 그녀는 지난 8해를 조용히 끝맺었다. 한 주가 지나고 지원은 집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평소보다 늦게까지 수업 자료를 정리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가 다시 울렸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화를 받자 낮고 명확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병호였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단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직접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지원은 망설였다. 이미 이혼 서류도 제출되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날 저녁 지원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이병호의 집에 들어섰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웃음소리도 없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용히 거실로 들어서자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보자 고개를 들었고 앞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다. 봉투 안에는 공증된 새로운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 유언장은 아들 이준석이 아닌 지원에 대해 전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지원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병호는 단호했다. 그는 지금 정신이 또렷하고 판단 능력도 명확하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감정이 아닌 오랜 시간 곱씹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그는 말했다. 진심으로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은 오직 너 하나였다고. 집안을 위해 참아온 희생, 말없이 감당한 고통,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무엇보다 큰 의미였다고. 지원은 그의 말을 막고 싶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이혼 이후 한경민은 무너졌고 다희를 받아들이려던 계획은 하루 만에 무산되었다고 했다. 다희는 몰래 금고를 열어 수백만 원을 훔치다 들켰고 경찰 신고 후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고. 그녀는 임신하지도 않았고 초음파 사진 역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이었으며 이준석에게 접근한 것도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병호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 집안이 간신히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마저 놓아버릴 뻔했다고. 그리고 그 끈을 다시 메어준 사람이 바로 지원이었다고.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준석이 무릎을 꿇고 찾아왔고 모든 것을 후회한다고 했지만 자신은 더 이상 그 말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그는 끝내 말했다. 집은 이제 네가 지켜야 한다고. 단지 물리적인 재산이 아니라 이 집안이 품고 있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모든 말들이 그녀에게는 예기치 못한 것이었고 동시에 너무 늦은 것들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단 한 번이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가 말해주길 바랐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그 시간이 도착한 것이었다. 그녀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천천히 말했다. 자신은 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이병호가 부탁한 것처럼 지금 당장은 그 유산의 명의만 받아들이겠다고. 관리자가 필요하다면 그 역할은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돌아오는 일은 아직 모르겠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날 밤 지원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고 오래 고민한 끝에 한 줄을 썼다. 모든 진실은 결국 얼굴을 드러낸다. 내가 진실에 등을 돌리지 않는 한.
그리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지원은 이전보다 더 많은 수업을 맡기 시작했다. 학교 측에서도 그녀의 진중함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다시 안정되어 갔다. 여전히 시댁과의 연락은 피하고 있었고 이준석 역시 더 이상 연락해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조용함 속에서 일상의 무게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시어머니 한경미가 전화를 걸어갔다. 뜻밖이었다. 그날 이후 처음이었다. 목소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차가움도 고집스러움도 없었다. 그녀는 지원에게 집으로 한 번만 들러달라고 부탁했다.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부탁이 진심이라는 건 느껴졌다. 지원은 고민 끝에 찾아갔다. 오래 비워둔 거실은 낯설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를 반기면서도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한 권의 노트였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았고 그동안의 잘못들을 정리하고 싶었다고. 그 노트는 지원이 결혼 후 첫 해부터 썼던 일기장이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우연히 발견해 몰래 보았다는 그 노트. 이제는 다시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기록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된다고 말했다. 지원은 말없이 노트를 넘겼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그녀의 과거였다. 그날 무심코 뱉은 말에 지원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어느 날 새벽에 홀로 병원을 다녀왔던 기록, 혼자 생일 케이크를 사다 조용히 불을 껐던 날까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번엔 진짜로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고 싶다고.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다. 용서라는 말은 너무 가볍게 들릴 수 있었고 모든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적어도 지금 시어머니의 말에 진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집안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도움이 없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지원을 위한 차를 끓여 놓았다. 예전처럼 간섭하지도 않았고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줄여나갔다. 지원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누군가의 진심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바라보는 일은 낯설었지만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았다. 이병호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큰 변화 없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불렀다. 서재에 앉아있던 그는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내놓았다. 집과 점포, 예금에 관한 권한 이약 문서였다. 이미 공증이 완료된 상태였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그는 말했다. 이제는 이 집안을 관리할 사람은 네가 되어야 한다고. 단지 법적 상속자가 아니라 실제로 가치를 지켜낼 사람이라고. 지원은 망설였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가두게 되지는 않을지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네가 가진 덕분에 받은 것이지 빼앗은 것이 아니라고. 이준석에게는 이미 모든 사정을 설명했고 그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그 말 뒤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혼 서류였다. 그녀가 제출했던 그 서류가 다시 그녀의 손에 돌아온 것이었다. 이준석이 남긴 짧은 문장이 그 밑에 적혀 있었다. 너무 늦었더라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면 문 밖에서 기다릴게. 지원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하지만 완전히 등을 돌릴 만큼의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결혼식 앨범을 꺼냈다. 몇 장의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어색했지만 순수했고 그때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남게 될 것이다. 용서가 아닌 수용, 사랑이 아닌 이해, 그리고 함께가 아닌 홀로서기.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확실한 동반자를 곁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2주가 흘렀다. 집안의 분위기는 조용히 변해갔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도 시누이의 눈치도 없었다. 도우미가 실수로 접시를 잘못 정리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고,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차를 준비했다. 지원은 여전히 집안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진 않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그 공간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준석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돌아오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집에 들르긴 했지만 언제나 일정한 거리에서 멈췄고 말을 걸지 않았다. 가끔 과일이나 간식거리를 두고 갔고 누군가 아프면 약을 챙겨두고 갔지만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는 침묵으로 책임을 표현했고 지원은 그 침묵이 말보다 무겁다는 걸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 주말 작은 모임이 있을 거라고.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을 초대해서 정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다고. 지원은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다. 약속된 날 아침부터 집안에는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시아버지는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초대한 사람들 중에는 결혼식 때도 보지 못했던 이들도 있었고 예전부터 지원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친척들도 있었다. 이병호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는 상속도 기념일도 아닌 이 집안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큰 실수는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었고 가장 큰 깨달음은 진심은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이었다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집안의 모든 책임과 미래를 맡길 사람은 바로 너라고.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놀란 듯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이준석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예전에 그녀가 떠날 때 벗어놓고 간 결혼 반지였다. 그는 그 반지를 손에 쥐고 고개를 숙였다. 새로 제작한 은반지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건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 하나만을 담았다고. 반지 안쪽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원은 그 반지를 바라보았다. 오래전엔 그 작은 원 안에 모든 미래를 담으려 했지만 지금은 그저 한 사람의 변화된 마음을 담은 상징일 뿐이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받아들이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아닌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모임이 끝나고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책상 위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동안의 기록, 지난 세월의 눈물, 화해, 후회, 다짐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나는 다시 누군가의 아내로 살지는 않겠지만 다시는 나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나를 지피며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반지를 조심스레 책상에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쉽게 내릴 수 없는 판단을 수없이 지나온 시간. 그 모든 순간을 지나온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느낌을 받았다. 이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었고 누군가의 기준에 스스로를 구겨넣지 않아도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잠이 들었다. 무거운 꿈도 아픈 기억도 없는 밤이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서지원이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다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결국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녀는 마침내 알게 되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진심은 때로 늦게 도착한다고. 하지만 진심은 언제 도착하든 결국 마음을 울리는 법이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위한 인생을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나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진심은 때로 너무 늦게 전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흘러가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늘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진심이 담긴 이야기,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공감하신 부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